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부터 이제 라디오 이제 하신 지 한 8회차 됐습니다. 날씨가 이제 더워지고 어느덧 5월 말이 끝나고 이제 6월로 접어든 것 같아요. 되게 뭐 한 2, 3주 뒤에는 감자도 캐지 않을까요, 그죠? 감자도 캐는 요 나날이 오는데 여전히 바쁜 농번기입니다. 농번기인데 날씨는 조금 더 따뜻해지고 지난주에 좀 비가 왔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날씨가 제 기운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빛 수다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김학군 어머님은 오늘 대전에 일이 있어서 출타하신다고 연락이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오이수 선생님도 못 오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 그래도 역전의 용사처럼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김원명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운 글을 좀 보내주셨어요. 이번에는 기사 소개를 올려주셨는데 직접 기사를 읽고 소감을 쓰신 거군요. 어떻게 제가 읽을까요? 예, 동아일보 서영아의 백색 카페 기사 소개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며칠 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지인에게 전화가 왔다. 너무 오랫동안 통화가 없어 혹시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 실수로 한 게 아닌지 잠깐 동안 생각하다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고 나니 실수로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지인이 새로이 외국 제품을 국내에 수입 판매하기 전 그 제품에 대한 재만세한 검토를 요청하여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제품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고 통화를 종료하였다. 오늘 이야기는 그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인이 기술 자료와 함께 보내준 신문기사 내용이 너무 좋아서 다른 시니어들에게도 소개를 해보고자 한다. 지인께서 보내준 내용은 동아일보에 연재된 서영아의 백색 카페로 기사 제목은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은 노후 삶의 터전은 어디서 누구와 늙어갈까이다. 2022년 11월 6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 국내 9개의 실버타운, 양로원, 시니어타운 등에 대한 소개, 정책 등이 기사로 되어 있다. 소개받은 신문 기사에 대하여 더 많은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동아일보를 검색하여 찾았고 향후에도 관련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회원가입도 하였다. 서영아의 백색 카페는 풍요로운 100세 인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30, 40대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것과 특히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한 건강, 복지, 사회 일반 등의 줄거리로 2021년 1월부터 연재를 시작한 것 같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사가 실려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것 같았다. 신문기사 내용은 직접 읽어볼 수도 있고 출력도 가능하지만 기사 글자가 작아 보기가 어려운 시니어들은 기사를 직접 읽어주는 읽기 모드가 있어 더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내가 관심 있게 읽어본 기사를 소개한다. 대도시는 폭발, 지방은 소멸, 당신의 고향이 사라진다. 물건은 버리고 자신을 찾는다. 5060부터 홀가분한 여행 준비. 빛의 속도로 와버린 디지털 세상, 노인도 빛날 수 있어야죠. 세상과 소통하는 즐거움, 은퇴자도 갈 곳이 필요하다.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은 노후 삶의 터전은 어디서 누구와 늙어갈까. 예, 이렇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제목만 봐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좀 이 기사를 한 5개 정도 내기죠. 기획기사로. 이거 다 읽어보셨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까? 기사가 지금 한 2년 됐으니까 한 10개 정도 있는데 110개나 있습니까? 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피부로 와닿는 걸 이제 제목을 좀 뽑아갖고 이제 일단 제가 오늘 원고에다가 넣었고요. 예. 그 읽어보니까 이제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좀 알고 싶었던 내용도 좀 있고 예. 또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다른 분들한테도 전달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딱 5개 정도 이제 추렸는데 어떤 점이 딱 인상적으로 확 와닿았습니까? 그 내용 중에 5개 기사를 읽어보고 나서. 저 역시 지금 원래 이제 제 목표가 이제 65살까지 현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은퇴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65세는 너무 젊은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사람 후배들한테는 예. 일단 목표를 70으로 잡아라. 아 70으로 잡아라. 예. 아. 그 다음에 이제 은퇴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막상 또 70 되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한 75살까지가 내 발로 뭐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좀 뭐 현업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예.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제가 아, 판단할 때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자기가 취미를 좀 갖는다든지 아니면 뭐 또 전원주택을 이용해서 농촌에서 좀 삶을 이어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은 그런 참고된 자료가 기사가 많이 있어요. 아, 많이 있고 예. 특히 그 서영아 기자라는 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아마 특파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본 쪽 그 내용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 또 우리나라하고 또 접근하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참 나이듦에 대한 고민은 이게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은 사실 남한테 피해를 잘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93살, 94살 노인들을 만나 보니까 이제 거의 말하는 것도 이제 숨이 가쁘고 되게 어디 다니시는 것도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사실 자기 집에서 이 사실 생명을 마감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건데 이제 우리는 또 이제 요양원이나 이런데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고려장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그래서 저도 그 취재를 하다가 요양원에 가는 걸 싫어가지고 정말 어떤 할머니는 약간 치매기가 있긴 한데 집안을 다 자물쇠로 잠그고 이 자식들이 이걸 병원차를 이렇게 보내오니까 막 몇 번 안 간다고 해가지고 못 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그분을 예를 더디기라고 가덕리 있었을 때인데 항상 아침에 문을 다 잠그고 마을에 가는 경로당에 출타하셔서 가만히 있어요. 한쪽에 그냥 노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저녁쯤 되면 집에 가셔서 이렇게 그게 하루 일과인데 그래서 이제 그 자제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너무 완강하니까 어르신이 너무 요양원에 안 가려는 게 뭐 완강하니까 아예 이제 음식을 싸들고 경로당에 와서 이제 우리 어머니 잘 좀 보살펴 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삶이 참 자기가 평생 살던 곳에 또 저기 낯선 곳에 사실 가는 거잖아요.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이 좀 서글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몸이 힘들다는 게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물건이나 이런 거 다 챙겨가지고 요양원에 보낼까봐 이게 제 같은 경우는 네. 나이 들어 보니까 예. 이게 은퇴라는 거에 나이에 따라서 은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이게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은퇴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계속 일을 해 나가면서 예. 자기 관리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예. 내가 몇 살에 은퇴한다. 그러면서 은퇴하는 그거 시점을 만들어 놨을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전과 후가. 그러니까 은퇴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지금 연세가 지금 우리 지금 우리 나이로 치면은 내가 46년생이니까 예. 78세? 78세. 동갑내기인데 이제 내가 생일은 늦어요. 누님인 거야. 은퇴가 없는 삶을 사시겠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그 은퇴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은퇴라는 말 이게 쓰기 시작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사회라든가 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던 사람들의 그 퇴직 연령 때문에 이게 생긴 거거든. 예. 근데 지금 그 퇴직 연령하고 현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라는 것보다는 진짜 은퇴는 없는 거고 그게 일막이라 그러면 직장 생활이 일막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직장 이제 나와서 하는 게 이막이다 이렇게 연결된 거지 어디서 그러니까 이 인생에서 뭐 하차라든가 이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지. 그렇죠. 네? 인생의 하차는 아니지 않는 얘기. 네. 그래서 그 생각 자체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을 하시다가 그만둔 사람들은 은퇴를 이제 하면 팍 늙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을
일을 계속하면은 좀 이게 젊은 일이 되는데 특히 공무원들이나 교사분들 보면은 일을 안 하다가 이제 팍 그만두고 하니까 갑자기 몇 년씩 그냥 확 늙어 보이는 분들 그게 계시더라고요. 심적인 거가 많이 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뭐 이런 그 자괴감이랄까 뭐 이런 게 들다 보니까. 예. 아마 긴장감이 이게 놓아지니까 네. 이게 노화가 빨리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 그래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산다는 게 정신 건강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김광원 선생님은 어떻게 지금 연세가 지금 70 72요. 70 딱. 72 은퇴를 언제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뭐 이거 직장이나 무슨 이런 데서 뭐 정해놓은 거 있으니까 직장 뭐 할 수 없고 그 따라야 되니까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야 이걸 사회에 나와가지고 정년을 이렇게 딱 놓고 무슨 뭐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좀 그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개인적으로 건강하다 보면 80이고 90이고 뭐 정년이 꼭 이렇게 있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사실 이 일이란 게 복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적당한 일은 그래요. 이게 자립의 네. 어떤 요건이 되고 그 일을 안 하면 그 어떻게 하루를 이렇게 보낼까? 이 적당한 일, 뭐 하루 8시간 뭐 이렇게 빡세게는 안 하더라도 그 하루 4시간이나 우리 선생님도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은 삶의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우리 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도 해야 되고 뭐 이제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 이러는데요.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객관적인 눈으로 이제 한번 제가 살펴보느라고 애를 쓰는데 예를 들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설명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 까만색의 그 뭡니다 이렇게 짧게 하면 될 거를 이게 어쩌고 저쩌고 막 뭐가 자꾸 늘어가지고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듣는 쪽에서 이게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러니까 이게 뭐 나이든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쓰는 쪽이나 그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이게 한없이 불편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를 들면은 오늘도 내가 하고 이제 일을 하고 왔는데 12시가 점심시간인데 항상 오는 사람은 그 배려 없이 12시에 와요.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안 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내가 빨리 해주려고 애를 썼는데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치를 내가 딱 보니까 저쪽에서 지금 듣는 쪽에서 지루한 표정을 이렇게 내가 읽어냈어요. 그래서 내가 짧게 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나도 모르게 길어지고 그러니까 군더더기 말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 볼 때는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지만 젊은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은 그게 꼭 우리 생각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제가 농촌으로 내려올 적에 무슨 생각을 하고 내려왔냐면은 야 농촌 가서 농사 일을 하면 이건 정년이 없다. 그래서 내가 다 가서 작아도 농사 일을 내 이제 앞으로 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러고 내려온 거예요. 지금도 농사를 하지만은 돈 되는 농사는 없어요. 그 대신에 나는 이제 그 먼저도 잠깐 얘기했지만 농사 일을 하러 나가는 게 운동하러 간다, 운동장에 간다 이러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걸맞게 일을 만들어서 해야지 뭐 남을 의식하고 하고 그럴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거기에 뭐 또 금전적인 걸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빠져든다 그러면 못 망쳐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건강의 비결의 하나니까. 너무 뭐 의욕적으로 막 결심이 되드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흐지부지 되는 게 그게 너무 거기다 몰두하고 막 노동력을 거기다 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지겨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노동을 해. 안 돼. 그래서 재미로 서서히 이렇게 하는 거는 집에서도 저도 화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집에서도 화분에도 풀이 많이 나요. 그게. 그것도 이렇게 매주 조금씩 이렇게 해야지 저쪽에 더글더글하다 저 언제 다며 이런 생각을 하면 못해요.
생명을 거둔다는 것도 동물을 키우는 것도 사실 이게 손이 많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개를 좀 키우십니까, 오천익 선생님도? 1,000개 몇 마리나 키우십니까? 성게를 10마리, 성게로 10마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0마리 중에 이제 암놈이 8마리, 순놈이 2마리. 그래서 그 순놈은 맨날 싸워, 두 놈이. 주도권 싸움을. 근데 이제 이게 봄철이 되니까 또 알을 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본능이라 품으려고. 그러니까 옆에 놈들이 알 낳으면은 지가 갖다가 알을 품지, 품어서 깨지. 그러니까 다른 암놈들이 알을 낳으면은 그걸 지가 끌어다 와서 그리고 이제 품는단 말이에요. 예, 그게 나는 이제 더 늘리기가 싫으니까 알을 자꾸 꺼내는 거야. 그 계란 후라이 이렇게 해먹고. 그 이제 집에서는 우리는 그거 가지고 먹으니까. 알 낳아서 먹으니까. 그런데 알을 이제 자꾸 못 품게 자꾸 빼내는 거지. 그러다가 도저히 그것도 애처롭더라고. 그래서 한 놈을 이제 별도 공간을 해가지고 거기다 한 5개 정도 넣어줬어, 알을. 그랬더니 그거 이제 품는 거야. 다른 놈도 이쪽에서 계속 품는데 그거는 계속 빼내 내가. 그랬더니 올해 그 5개 넣어준 중에서 4마리가 깠어요, 병아리가. 지금 이제 병아리가 주먹만 해, 병아리가 4마리가 지금 있지. 암수도 아직 몰라. 그리고 그렇게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게 좋은 게 냉동초원에서 닭들을 웬만하면 공간이 있으면 키워보라는 것이 우선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돼요. 이 닭이 오리보다 더 잡식성이에요. 못 먹는 게 없어. 허다못해 생선뼈 예를 들어서 우리 조기 같은 거 먹으면 조기 대가리 나오잖아. 그 대가리 주면 지들 다 먹어요. 어저께 우리 이제 안남에 그 정보화 마을 있잖아요. 거기서 이 벽시에 한 자루를 가져왔어. 이거 왜냐면 어떻게 잘못 처리를 하는 바람에 흙이고 뭐고 이게 다 들어갔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 키우는 걸 알고는 한 자루 갖다 주더라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뭐 이따 얘기한 김에 천인규 선생님이 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교훈? 오늘은 이거 제목을 교훈이라고 했는데 제목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내용을 한번 보시고 제목을 고칠 수 있으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지난 5월 어린이날 즈음하여 처가 묘역에 모신 장모님을 찾아뵈었다. 돌아가신 분 찾아뵌 거예요. 그곳에서 가까운 수원 광교에 사는 아들네 집에 들려 하루를 자고 오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마침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는 아프리카 왕탈뱅이가 알을 낳았다고 보여준다. 내가 관심을 보이자 며느라이가 아버님 알을 드릴 테니 부화시켜 보시겠어요? 하며 나의 호기심에 불을 붙인다. 옆에서 안 사람도 그렇게 해보세요. 맞장구 친다. 알은 약간의 노란 빛을 띠고 크기는 대략 3, 4mm 정도 되었으며 각 개체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숫자가 제법 많았는데 대략 보기에도 몇십 단위는 넘어 보였다. 다음 날 이것저것 부화에 필요한 용품들을 챙겨 알과 함께 싸가지고 집으로 왔다. 부지런히 알집을 냉장고용 김치통으로 대치하고 가지고 온 피트모스를 깐 다음 물을 뿌려 습도를 맞춘 후 알들을 묻어주고는 거실 한편에 장소를 마련했다. 디지털 온습도계를 구입하여 알집 내에 넣어보니 온도는 19도 안팎을 오가고 습도는 95%를 가리킨다. 알이 부화하는 적정 온도는 25도는 유지돼야 한다는데 너무 낮은 듯하다. 하지만 평상시 우리는 실내 온도를 20도를 넘기지 않고 생활하기에 달팽이의 부화를 위해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 상태로 2주가 흘러갔다. 알들은 부화할 조짐이 안 보이니 실패할 것 같은 불안감이 슬슬 생기기 시작한다. 방법을 찾아야지. 전기방석을 알집 밑에 깔아주어 온도를 올려주고자 했다. 그 후 알집의 온도는 24, 5도를 가리킨다. 그로부터 3일 후 변화가 생겼다. 피트모스를 들추어 보니 노란색의 알이 회색으로 변화했으며 광택이 나는 것이 일부 보인다. 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일주일이면 부화가 된다는 것이 온도가 낮아 시간을 많이 끌었던 것이다. 그대로 두었다면 실패했을 것을
늦게나마 해결 방안을 찾아 조치했기에 다행이다. 한편 이 달팽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갈 것인가 몹시 궁금하다. 왕달팽이 부화 과정을 보며 모든 유기체는 적정 환경을 갖추어야 생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인간도 인류의 안위를 위하여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자살행위는 절대 삼가해야 할 것이다. 시형 왕달팽이 크기가 얼마나입니까? 이게 크면은 애들 주먹만 해진대요. 이야, 식용이면 먹기도 하겠네, 이죠? 이거 시형이니까 시형. 이게 저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고급 요리래요. 예. 그 달팽이 좀 비쌉니까? 아니 집애들도 이제 그 애완용이로 2마리를 키우더라고. 이게 이제 자웅동체기는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되고 2마리가 서로 교미를 하면은 두 놈이 다 낳는 거야 알을. 암놈 순놈이 한 몸에 있는데 야. 이제 이게 서로 교미를 하면은 서로가 그 알을 낳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한 번 이게 나면 보통 한 200개를 낳는데요. 그러니까 두 놈이 나면은 400개가 되는 셈인 거예요. 대단하네요. 아니, 다 산다는 게보다도 뭐 7, 80%만 살아도 얼마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내가 갔을 때 그 알을 낳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제 다 쓸어 갖고 와서 넣었는데 지금 이제 이게 부화가들이 되니까 좀 많아요. 우선은 지금 상추만 줘요. 상추. 근데 그 사료가 있대요. 어쨌든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신청곡은 뭘로 하셨습니까? 신청을 내가 준비를 못했는데. 이적의 달팽이로 할까요? 있어요 그런 예, 노래? 이적의 달팽이 노래 달팽이 노래 있으면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김원명 선생님도 신청곡 아직 얘기하는데 신청곡 뭘로 할까요? 네, 오늘은 조용남의 모란동백 신청하겠습니다. 조용남의 모란동백. 모란동백. 네. 이 모란동백이 모란꽃하고 동백꽃하고 예. 틀린 거죠. 그걸 합쳐서 이제 모란동백.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좋은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면 상냥한 얼굴 모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변방에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동백은 벌써 지고 없는데 들녘에 눈이 내리면 상냥한 얼굴 동백 아가씨 꿈속에 웃고 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덧없어라 나 어느 바다에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동백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좁은 욕조 속에 몸을 뉘었을 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 주었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모두 어딘가로 차를 달리는 길 나는 모퉁이 가게에서 담배 한 개비와 녹는 아이스크림 들고 길로 나섰어. 해는 높이 떠서 나를 찌르는데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어느새 다가와 내게 인사하고 노래를 흥얼거렸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내 모든 걸 바쳤지만 이제 모두 푸른 연기처럼 산산이 흩어지고 내게 남아있는 작은 힘을 다해 마지막 꿈속에서 모두 있게 해줄 바다를 건널 거야.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우리 윤창수 선생님, 윤창수 선생님은 이제 네, 다 끝났습니까? 이제 그 글은? 이제 그건 이제 그만 쓰려고요. 내가 이제 막, 네, 지겹더라고요. 아 드디어 대망의 예, 그 글이 끝났습니다. 예. 옥천에 한 8편째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제가 읽을까요? 어떻게? 예. 오감도입니다. 오늘 이 분위기 전환해서 이제 옥천에 살아보기가 아니라 오감도.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다 문득 이상의 글이 생각났다. 그는 평범하지 않은 글을 쓴 사람이다. 그의 글 중에서도 오감도라는 제목의 글이다. 1934년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된 글이다. 이때 살아계셨던 분은 안 계시겠네요, 그죠? 이때 살아계셨으면 90이 넘어 쪽이죠? 34년도니까. 예, 30회까지 신문에 연재를 하기로 했으나 많은 독자들이 난해하기 그지없는 글이라고 항의를 쏟아내자 결국은 15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실지 못했다고 한다. 그 글은 다음과 같다. 제1호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오. 1인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3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4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 이게 13회까지 쭉 나옵니다. 12회까지. 12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13의 아이는 그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하는 아이와 그렇게 뿐이 모였어. 그 중에 1인의 아이가 무서운 이 아이라도 줬어. 그 중에 2인의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도 줬어. 그 중에 2인의 아이가 무서워하는 아이라도 줬어. 그 중에 1인의 아이가 무서워하는 아이라도 줬어. 이 시를 두고 해석도 여러 가지다. 그중 몇 가지를 종합해 보면 우선 13이라는 숫자는 불안과 공포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13도였으므로 조국을 상징하는 것이라 한다. 13명의 아이가 달려간다. 13명도 누군가는 무서워하면서 즉 비명을 지르면서 달려가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 까마귀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으로 설정하여 시적 상황을 시의 감상에서 낯설게 하는 것. 불길한 새까마귀, 불길한 숫자에다 아이는 아이를 낯설게 표현한 것. 즉 암울한 시기, 불안감, 공포감, 혼란감을 일으키는 효과를 주는 것이라 한다. 그렇게 뿐이 모였으는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자라며 차라리 나았소 뜻이라고 한다. 또 한국민족문화백과 사전에는 반논리를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세계를 찾고 그로부터 인간가치의 회복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이 작품의 심층적 의미이다. 아무도 남을 믿지 않고 서로를 무서워하는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인식함으로써 두 신이 서로 깃발과 누운 인간의 희생을 모색하고자 하는 꿈을 역전의 시선으로 노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 아유 완전히 다른 글이네요. 오감도. 예. 해석을 읽고 나니까요. 예. 그 일제 시대잖아요. 1934년이면. 마이크 가까이 좀 예, 주시고요. 일제 시대니까 우리 13도에 그 아해 뭐 제1의 아해가는 건 어떤 한 도의 그를 나타내는 거로 13도가 전부 다 그냥 일본 사람에 의해서 지금 공포 속에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직접 일본에 대해서 쓰지 않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쓴 게 아닌가, 고통받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쓸까 하다가 너무 이게 하도 막 이런 시가 돼서 감히 제가 거기다 뭐라고 붙이는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몇 도예요? 13도요? 그 당시는 13도였대요. 예. 아, 국가가. 예. 그 당시는 13도였대요. 뭐 함경도, 평안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런 식이죠. 예. 함경도, 평안도, 또 황해도 황해도. 뭐 이렇게 하면 13도 되지 않을까요? 네. 북한에 한 5도나 6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제주도 이렇게 해서 13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아까 처음에 읽을 때 저기 대표님이 그냥 중간에 이렇게 끊고 했지만 뭐 제1의 아이가 뭐 뛴다 뭐 2의 아이가 뭐 어쩐다 그냥 똑같은 걸 13번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뭐 무슨 뜻이야. 그리고 그 뜻을 이 이상이라는 시인이 해설을 해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해설을 못하는 이유가 내 생각에 일제 시대니까 일본에 대한 어떤 저기를 할 수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뜻이냐 재미없다고 그냥 항의를 해서 이걸 못 실었대요. 네, 끝까지 못 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감도.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오자가 까마귀 오자예요. 근데 우리가 조감도라는 얘기는 하잖아요. 새가 위에서 내려다본 그 그림을 조감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감도, 까마귀가 위에서 내려다본다. 이런 뜻으로 그냥 위에서 바라보니까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무서워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거를 상징해서 아마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 생각을 조금 쓸까 하다가 이게 너무 하도 엄청난 시가 돼서 제가 감히 건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 어떤 것이든 벌써 34년이면 한참 지난 거죠. 오감도를 그 오감도라는 논문을 쓴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문과에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시에 대한 한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쓰고 이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상 선생은 진짜 괴짜로 괴짜죠. 되게 예, 다. 통했죠. 이게 또 이상화도 있잖아요, 또 그죠? 예. 빼앗긴들에도 보물 오는 가는 예. 이상화 선생이 쓴 예, 거고, 뭐그 당시에 필력이 대단했던 뭐 김동인 선생도 있었고, 예. 예. 되게 일제 시대니까 일정 시대니까 되게 어려웠던 그 고난 13이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런 해석하는데도 13일의 금요일은 아니겠죠, 그죠? 그런 의미도 어쨌든 또 이제 이 전공 분야니까 우리 윤청 선생님이 나름의 이야기를 더 덧붙였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예. 그래도 참 이야기를 잘 해주셨고 신청곡은 뭘로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안 하고 하네요. 아 그럼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예, 우리 김감만 선생님. 제가 이게 이제 주제 놓은 걸 좀 쓴 것 같아서 느낌이 이 대표님한테 허락을 받고 읽어야 되나. 아닙니다. 뭐 허락을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법은 솜사탕법이다. 뭔가 의미심장합니다. 솜사탕법이다. 나도 분명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성에 비해서 법이 너무 가볍고 무르다. 뭐 한국 사람이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말을 한다고 나에게 돌을 던져도 좋지만 수백 년 앞서가는 선진국들의 흉내를 내는 건가? 사형제도는 완전 폐지된 것 같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실업자가 될까 두려운가? 옛날 같으면 바로 구속될 사람들도 거의 불구속이 되는 사람들도 언론을 통해서 참 많이 보고는 황당할 때가 있다. 거의 비슷한 범죄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나는 많이 보았다. 전문 분야에서 공부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심사숙고할 테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사이에 난폭하고 흉악한 범죄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다.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이런 흉악범들에게 사형은 내려지는데 집행은 하지 않는 나라. 정말 화가 난다. 그뿐인가요? 마약범은 날로 늘어나 이제 초등 학생들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성착취물을 수천 건씩 만들고 이런 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데요. 왜 그럴까요? 법이라는 공식 속에서 법대로 결론을 내리겠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아요. 오히려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악랄해지고 흉포화되고 있으니 21세기에 맞게 이제 법을 확 갈아엎어버렸으면 합니다. 사형 집행도 수백 년 앞서가는 선진국 흉내내며 고상한 척하지 말고 필히 부활시켜서 사형 집행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할 것을 따라해야지 어느 나라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나라는 율법에 따라서 한 번 도둑질을 하면 왼손목을 잘라버리고 두 번째 재범을 하면 바로 바른 손목도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거리마다 감시 카메라가 없으면 범죄의 천국이 됐을지 모릅니다. 지금보다 두세 배
법을 강화해서 엄벌한다면 많은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흉포화돼가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짜증도 나고 빨리 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언론인들에 의해 모든 정보를 얻고 판단하고 이해하지만 그 너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 않을까요? 물론 언론인들은 이 사회의 공기와 소금 역할 또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응원을 하지만, 가끔 본분을 망각하고 상식을 벗어난 이상한 짓을 하는 언론인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높아심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만 선생님 그걸 읽고 예. 내가 그동안에 나도 그 법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좀 있어가지고 예. 예, 그 보면은 불량 판결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잖아요. 판결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법을 국회에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법이 재생산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판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때의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건 사고가 났는데 결국 그 판결 난 결과는 우리가 기대에 너무 못 미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범죄가 없어지지 않고 다시 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마약 같은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얼마나 그냥 솜방맹이야. 그 뭐 마약하고 전쟁을 일으킨다 아주 뭐 세게 나오긴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형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선진국에는 실제로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이게 오심으로 인해서 사실 그 징역살이를 살거나 지금 여러 가지 재심이 또 많이 얘기되는 것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한쪽에서는 엄벌을 처해서 사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한번 언제 영화를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 마이클 무어, 미국의 이제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음 침공은 어디에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노르웨이랑 포르투갈이나 뭐 이탈리아, 덴마크 여러 나라들을 나와요. 짧게 나오는데, 이 노르웨이의 감옥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노르웨이는요 사형제가 없어진 나라인데 감옥에서도 죄수들이 인권을 주장을 하고 죄수들이 투표를 하고 정말 투표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들도 거기 이제 외딴 섬 같은 데 있잖아요. 집을 져놓고 낚시를 하고 막 이러는데 정말 그냥 격리만 돼 있을 뿐이지 마치 전원 생활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중범죄 교도소라고 이제 이게 보여주는데 거의 원룸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수제식 화장실하고 TV도 나오고, 또 죄수들이 또 그 취미 시간에 음악도 배우고 도서관에 또 책도 읽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게 재범률이 낮다는 거예요. 노르웨이에, 그러니까 죄수를 미국 같은 데 막 두드려 패고 막 이제 막 탈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재범돼서 또 잡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되게 신기해. 저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야, 저게 무슨 감옥이야, 호텔이지. 저렇게 그 사형수 있는 사람 요리할 때 칼을 쓰잖아요. 근데 칼을 써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환경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게 하니까 그 재범률이 굉장히 낮고, 노르웨이가 실제적으로 이건 사회적 실험인데 그런 인터뷰를 노르웨이에서 한번 테러 사건이 있었거든요. 테러 사건이 있어서 애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테러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아이는 되게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사형제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한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노르웨이라는 나라 잘 몰랐는데, 그리고 노르웨이는 특히 군대도요, 우린 남자 여군이 분리돼 있잖아요. 그 기숙사? 그 어쨌든 숙소를 남녀 합해서 쓰면 혼합으로, 그렇게 되면 성범죄가 많이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성범죄율이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남중 여중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남중 여중인데 이게 남녀 공학을 하는 게 이게 오히려 남자에 대한 성적 이런 것들이 서로 낮춰져서 오히려 이 성격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얘기한 대로 김가만 선생님처럼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천인공노할 나쁜 놈이 왜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걸 보고서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해? 야 저게 그러면 국민적인 이게 바이킹의 후손이기도 하고 다른 우리나라 다른 문화가 있겠죠. 있는데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또 그렇게 나온다 보니까 깜짝 놀라요. 그걸 보고서 한번 같이 보면 되게 이태리 같은 경우는요. 점심시간이 2시간입니다. 그냥 일을 하다가 집으로 갑니다. 다. 집에 가서 온 가족 나라 전체적으로 점심시간 2시간이니까 온 가족이 같이 모여 점심을 같이 먹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그걸 깜짝 놀라. 야 점심시간이 2시간인 우리 점심시간 다 1시간이고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포르투갈 같은 데는 마약 범죄를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 음모론도 있더라고요. 마약이라는 건 사실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사실 자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그걸 미국에서 강력단속 하는 거는 흑인을 잡기 위해서 인종차별적으로 이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거기서 제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럼 포르투갈에서 마약을 범죄로 취급하고 대마초나 이런 것들이 거기는 피도록 허가가 돼 있거든요. 근데 별 이렇게 우리 막 그렇게 되면 난리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금기시한 것들이 만약에 열렸을 때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그렇게 될까 하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로 정말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저도 그 미국 문화만 이렇게 봤다가 다른 나라 이게 상황을 보니까 아이슬란드 같은 데는 여성 대통령이 1970년대부터 여성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남녀 동숙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서 다른 세계가 가능하구나 하는 편견이 많이 깨졌거든요, 되게. 그래서 한번 언제 시간 되면 그 영화가 한 2시간짜리인데 한번 볼 게가 있으면 한번 다음 침공은 어디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그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이태리나 독일 같은데 정말 1년에 쉬는 달이 한 달이 넘습니다. 연차나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한 달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는데 그 튀니지 같은데도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인데 거기는 대학 등록금이 없어요. 그 아프리카 근처에 있는 나라일 텐데 대학 등록금이 아예 없는 나라도 많이 있더라고요.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음 침공은 어디에인데 그 다음 침공은 어디에가 은유적으로 이제 약간 미국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적인 감독이거든요. 마이클 무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 나라를 이제 돌아보면서 미국도 이렇게 이런 것들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한 영화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바로 도입한다고 될 게 아니라 이게 민족성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 김건모 선생님 신청곡 없으십니까? 있죠. 뭐.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이야 멋진 노래. 네, 노래 좋아요. 신청하셨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우리 박재란의 밀짚 모자. 박재란 많이 들어본 가수인데요. 예, 오래된 옛날 가수죠. 박재란 씨 딸이 또 가수지 않습니까? 박재란 씨 아까 밀짚 모자와 같이 연속으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이렇게 앞으로 이제 2번 남았습니다. 또 수고하신 PD님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원한 밀짚 모자 뽀푸라 그늘에 양떼를 몰고 가는 목장에 아가씨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뒤에라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